자, 전근대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전근대사란다, 미안해. 근현대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사가 될 겁니다. 중국사, 일본사 부분만 마무리를 잘 지으면요, 사실 마지막 한국사 부분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에 그냥 거의 복습에 가깝고, 실제 동아시아사에서 바라보는 한국사는 그렇게 깊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굉장히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840년대를 먼저 기점으로 하긴 했지만, 일본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페리 함대의 흑선내양인데요. 잠시만. 우선 이 1번 페리 함대의 통상 요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대포질을 해요. 도쿄만에서 대포질을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라, 우리가 통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왔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일본이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은 사실 이제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지마로 넘어오면서 그 세계의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받았던 이양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 받았던 충격보다는 훨씬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그 외국 군대와의 어떤 협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도 한바탕 붙을 생각을 하고 넘어왔다가 너무나 쉽게 이들이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4년 후에 다시 한번 조약을 다시 맺고자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조약만 맺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인데요.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역시 페리 함대가 와서 흑선이란 뭐냐면 이제 이양선을 얘기하는 거고, 내항, 항구와 내로 들어와서 이제 대포질을 했다, 이게 흑선 내항인데, 결과는 뭐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을 해주고, 항상 미국의 모든 조약에서 들어가는 최애국 대우. 이제 국가별로 조약을 맺는 특성이 있어요. 미국은 최애국 대우, 뭐 프랑스는 뭐 그 기독교 선교,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선교를 용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4년 후에 다시 맺은 조약이었던 수호통상 조약, 즉 첫 번째 1854년에 맺은 미일 화친 조약은 그냥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화해하자 이런 거고, 실제로 제대로 된 통상 조약을 맺은 건 4년 후였던 1858년이죠. 추가적인 항구를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치해법권, 이 영사재판권을 허용을 해주고, 중국 때도 한번 나왔지만 관세자준권, 즉 이게 없다.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해서 관세를 내는 협정 관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향은 사실 이제 이게 맺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외국의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뛰어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슈아 사스마가 아무래도 기존의 권력이었던 에도 막부와는 좀 많이 반대파 쪽인 그 번들이었는데, 조슈아 사스마 번을 중심으로 조낭양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초 동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초 동맹까지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배워야 될 용어는 아니긴 해요. 그냥 조슈아 사스마 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조낭양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양이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뭐 미국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 기관총에 두들겨 맞고 뭐 암스트롱포에 두들겨 맞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들도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양이를 포기하고, 그럼 그 양이를 지금까지 제대로 막지 못했던 막부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부타도 운동으로 이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명학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16, 19세기 그리고 유학의 발전 이런 데서 배웠던 것처럼 국학과 양명학이 합쳐져서 이제 조낭양이 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어떤 뭐 유신의 과정은 사실 뭐 일본사에 가서나 제대로 배울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굳이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조슈아 사스마번을 중심으로 유신파와 막부파가 이제 일본 내에서 내전을 벌이고, 그 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국 이겼던 게 조슈아 사스마번을 중시로 한 유신 지사들이죠. 그 유신을 이루고 나서 이제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의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천황 중심의 국가개혁이죠. 천황 중심의. 자, 그래서 일단 천도를 하게 되는데, 요게 좀 웃겨요. 에도가 도쿄로 이름을 바꾸어서 도쿄로 천도한다라고 얘기되는데, 원래 에도는 정치의 중심지였어. 정확히는 막부의 중심지였지. 그런데 실제 막부는 이제 물러났고, 천황은 원래 교토에 살고 있다가 도쿄로 넘어와서 실제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천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다이묘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방의 어떤 지방자치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패번치언을 실행하고, 패번치언이라는 거는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을 없애고 설치하는 거야. 뭐를? 새로운 지방 행정 제도인 현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라이 계급을 이제 신분제를 폐지해야 되니까, 요 밑에 신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사무라이 계급을 이제 가졌던 특권을 뺏어야 될 때가 왔어요. 사무라이 계급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건 역시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죠. 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싸울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사무라이 계급이 소위 말하는 군인 계급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들에게 칼을 더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패도령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라이 계급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징병해서 총을 주고 병사를 만들어서 징병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졌던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제 서남전쟁이라든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서남전쟁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서남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나니까 남은 사무라이들은 본인들이 예전에 가졌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민권 운동, 즉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러한 운동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식산응업 정책, 뭐 이제 뭐 산업을 키우고 뭐 발전시킨다, 뭐 이런 정책들, 공업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무라이 계급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국내에 불만이 생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똑같이 국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메이지 천황은 교육개혁에도 많은 신경을 썼고요. 여기서의 신분제 폐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분제를 폐지하게 돼서 3인 평등을 이루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사무라이, 농민, 그다음에 공인, 뭐 존인, 이런 거에 신분의 폐지를 했다면 실제로 천황과도 사라져야 되지만, 천황을 포함하는 신분이 아니라 약간 직업에 대한 평등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천황과 등의 최상위 사족, 최상위 귀족들은 아직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자유민권 운동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불만을 가졌던 사무라이들 중에 서남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돼서 의회를 설립하고 우리가 그 의회에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되고, 천황은 심지어 의회 설립을 약속을 해줍니다. 요거는 2015 개정교육 과정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881년에 이 의회를 설립한다는 걸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의회를 설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도 이제 새롭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일수요조규는 기존까지는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최고 대빵은 청나라였지만 일본이 이제 이걸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양국의 영사관을 설치하고 서로 영사재판권을 승인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불평등조약은 아닌 거죠. 불평등조약은 아닌 거. 자, 그리고 이제 의아쿠라 사절단이 파견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미국과의 맺었던 어떤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 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어떤 미국의 발전 상황이나 그 서유럽의 발전 상황을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알고 있었던 최고 선진국이었던 청나라와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고, 실제 제대로 된 문명 또는 문화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 있구나, 서구의 인식, 즉 여기서부터 이제 탈아입구라는, 그러니까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국주의, 서양 열강들이 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바람이 일본에도 굉장히 강하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타이완을 침공해서 중국의 반응을 본다든지, 아직까지 식민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는 건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흑산내양에서 당했던 걸 그대로 이용해서 운유 사건을 벌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려는 첫 번째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류큐를 병합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한다든지, 이러한 그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또는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입헌군주제와 의회를 만들어서 내각제, 그리고 양원을 상하원으로 양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헌법이었고요.
국민의 기본권도 적혀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분적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천황이 원하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천황은 신성한 원수로서 주권이 전부 다 천황에게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치고도 반포를 하게 되죠. 충과 효를 강조해서 이 충효는 결국 이제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들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청일전쟁은 뭐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건 이제 중국사에서도 좀 자세하게 했었고요. 일단 중요한 거 일본이 승리했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지만 랴오둥반도는 바로 삼국 간섭으로 뺏겼다는 거. 자, 랴오둥반도를 반환하는 대신에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이 배상금을 전부 다 군비에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랴오둥반도를 뺏긴 이유가 결국은, 그렇지, 여기는 러시아 때문이야.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러시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반대로 랴오둥반도 전체를 뺏기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 막아준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류순과 다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랴오둥반도 내의 주요 도시를 빌려서 쓰는 조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동 지역에서의 어떤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8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은 참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영국이 극동지역에서 러시아를 막을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하게 돼서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래서 10년 동안 길을 모으고 러일전쟁이 발발을 했죠. 러일전쟁 역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의 어떤 자세한 전개 과정은 우리가 따로 주제사를 통해서 배울 거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포츠마스 강화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포츠마스 강화조약은 일단 러일전쟁 자체가 일본이 패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많이 당했느냐 불리했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비테는 그 포츠마스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절대 전쟁 배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실제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으면 러시아나 일본이나 서로 돈이 없어서 절단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러일전쟁 전체에서 일본이 사용했던 그 군비가 19억 4천만 엔 정도인데, 요게 이제 일본이 11년치 세입이라는 이제 뭐 어떤 보고서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을 정말 많이 썼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더 이상 어떤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원래 러시아라는 나라의 전술 자체가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군사들을 적당히 싸워주면서 쭉쭉쭉 빼서 적을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군대에 가서 나중에 이제 들어볼 거예요. 공세 종말점이라는 거는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최대한 진격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 공세 종말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반격을 하고 러시아의 추운 날씨를 이용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장기전을 치러야 되는데, 당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뭐 러시아 내부에서 피해 일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가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강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됐죠. 러일 전쟁에 대한 강화가. 실제로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국 같은 경우처럼 강대국 열강들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로서의 중립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뭐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수용하고, 반대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수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에게서도 어떤 조선에 대해서의 우위권을 확보해 놨고요. 그다음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조선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러일 협상이 일어나서 장춘이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북만주 지역은 러시아가, 남만주 지역은 일본이 주요한 이권을 챙겨가겠다라는 것을 러시아와 한 번 더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가 아니라 이어서 간도 협약. 왜냐면 간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끼지 못했어. 왜? 외교권을 박탈당했잖아. 그래서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는 대신에 반대로 청에게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런 협정을 맺게 되고, 결국은 한일 합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12년에 이제 다이쇼 천황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때는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한 진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실제 이 다이쇼 천황이 집권하자마자 기존의 내각이었던 가스라의 내각이 붕괴가 돼요. 군비 확장을 추진했던 내각이 붕괴가 되고, 아무래도 어떤 백성들의 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아무래도 협상국과 동맹국이 싸우게 되는 거고, 협상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에다 오스만 제국,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까지 추가되는데요. 전쟁 직전에 이탈리아는 이거 독일 못 이기겠는데 하고는 협상국 쪽으로 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더럽게 못 써서,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분명히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없어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이탈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 미국은 영국한테 물건만 겁나 팔아먹다가 독일이 계속해서 그 영국에 물건 팔아먹는 미국이 꼴배기가 싫으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의 배를 터트리게 되거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빡쳐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1차 대전의 내용이라면,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독일군 기지가 있던 산동성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청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산동성에서의 이권을 주장하는 21개조 요구안, 이거 중국사에서 더 자세하게 했었던 부분들이죠. 이거를 이제 강요를 하게 되고 이안스카이가 수용을 했던데, 근데 문제는 이 수용하는 사실에 뽀록이 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해체하기 위한 과정에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뽕을 받았던 다른 국민들까지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발발하게 되고, 또 이 3.1운동이 역시 또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위안스카이가 그 21개조 요구안을 수용했던 내용들도 밝혀지고 하면서 중국에서도 오사운동이 발발하게 된다. 뭐 이런 걸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국은 1차 대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득을 봤으니까 또 한번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거 다 같이 전쟁 준비하겠다고 배 만들고 대포 만들고 이런 데 돈 쓰다가 그냥 다 같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싱턴 회의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요건 이제 군축이에요. 군대를 축소하자라는 군축 조약입니다. 요건 이제 미국이 주도했고, 뭐 결과로서는 일본의 어떤 그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일부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21개조 요구가 일부 철회되긴 하죠. 그냥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주도로 어떤 세계의 해군력의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해군력의 요걸 써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 전체 함정의 톤수를 제한하는 협정이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로 작은 글씨로 써야겠다. 해군력을 재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편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쇼 천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이제 거의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쇼와덴노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휘청을 하게 되고, 식민지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경제력으로 버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게 일본의 대응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공황은 이미 통합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생산은 너무 늘어난 상태에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물건이 안 팔려서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자르게 되고, 사람들을 자르니까 소비는 더 안 되고, 이런 악효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뉴딜 정책처럼 국가가 돈을 써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든지, 그냐면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어서 식민지에 강제로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먹든지. 문제는 일본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은 류타오 사건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일어났고, 뭐 정계는 만주국을 수립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제연맹이 만주국의 침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일본은 철수하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리튼 조선을 파견해서 일본은 말을 듣지 않고 상큼하게 씹으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근데 만주를 먹고도 이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 경제가 무너진 게.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까지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을 꾸미고 일본 군부는 자신 있게 3개월이면 중국을 우리 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상하이 점령조차도 3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빡친 일본인들이 남경을 점령하고 난징 대학살을 벌인다든지 근데 반대로 장개석 정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공합작을 통해서 중칭으로 정부를 옮기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물자는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국가 총동원법을 내려서 식민지를 굉장히 심하게 수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러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야 일본 놈들 이거 야심이 보이는데 안 되겠다 이 새끼들한테 석유 안 팔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일본은 비상이 났어요. 전쟁을 계속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석유를 일본이 더 이상 팔아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석유를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자.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하려면 거기에는 영국, 네덜란드, 또 중국 이런 수많은 국가들과 싸워야 되고 또 필리핀에 있는 미군들도 이들을 당연히 지원할 테니까 태평양에 있는 미군 함대를 일단 박살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주만을 때리게 됩니다. 진주만을 기습하고 미군의 해군력이 무너진 틈을 타서 그리고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지금 2차 대전으로 독일과 전쟁 중이니까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섬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점령하고 한때 전성기를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대동아 공영권이 되겠구나. 이 신박한 개소리가 정성스러운 개소리가 현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한때는 진짜 잘 나가다가 그래서 동남아시아 자원들도 많이 챙기게 되고 반대로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너무나 크게 방심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게 시원하게 털리게 되고 1943년부터 미국의 생산력이 거의 쇼미더머니 치고 폭발하듯이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제대로 총력전 체제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44년, 45년 동안 처발리다가 오키나와 전투라든지 석기 시대 매니아였던 그 커티스 르메이라는 사람이 폭탄 말고 소위탄 던져서 목재 건물이 전부인 일본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도쿄 대공습이라든지 그리고 시원하고 매우 큰 폭탄 2개를 던져서 일본 제국이 이제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22분 정도로 해서 일본사에 대한 각국사 내용을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